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가 남아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경험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인문학과 철학을 맛깔스럽게 해설해 주시는 분이시죠. 저는 이분을 인문학의 연금술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소설가이자 철학자이신 김용규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저서들을 보면 철학 카페에서 문학 읽기 5년 전에 나온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옆 철학 카페 등을 비롯한 많은 책들이요. 영화나 문학을 여는 열쇠로 철학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예, 그 철학이란 말 자체가 지혜에 대한 사랑 하듯이 철학은 철학 안에는 지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용어들을 사용해서 추상적으로 그리고 사변적으로 표현들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재미가 없고 어렵죠. 네. 예. 그렇지만 문학이나 영화는 그렇지 않죠. 구체적인 사건을 보여주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또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춘향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사랑이 뭐다 이런 거 금방 누구나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철학과 문학 또 철학과 영화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도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둘을 묶어 놓으면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돋보일 것이다. 네. 다시 말해서 영화나 문학은 철학의 그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고 또 이제 철학은 작가들이 영화 작가 아니면 소설 작가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철학적 개념들을 사용해서 보다 분명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네. 철학 카페에서 시 읽기를 읽다 보면 선생님은 텍스트 앞에서의 자기 이해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인문학과 문학의 텍스트를 통해서 세상을 더욱 알고 그 세상 앞에서 변화된 더 넓어진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제 얘기는 아니고요. 프랑스 철학자 폴 리퀘르라는 사람의 그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인문학 텍스트나 또는 그 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고 또 자기가 나아갈 방향 같은 거, 길을 찾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센의 인형의 집은 1879년에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의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한 남자의 아내 또는 그 아이들의 엄마라는 그런 존재 가능성으로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입센의 인형의 집이 나오자 많은 여성들이 나도 한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존재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통해서 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자기의 새로운 존재 가능성을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것을 하이데거는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작품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텍스트 앞에서의 자기 이해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요. 내 스스로를 이해하고 내가 나갈 길을 찾고 이런 실존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바로 이 일이 독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저서 철학 카페에서의 시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독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예로 드신 게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 일 포스티노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우편 배달부 마리오가 네루다의 편지들을
배달하면서 그와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죠. 예. 네, 시가 무엇인지 또 은유가 무엇인지 그 은유를 통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베아트리체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건 마리오가 한 게 아니라 시가 베아트리체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요? 예.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는 스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시가 그 주인공 마리오와 그 애인인 그 베아트리스에게 삶의 그들의 삶을 모든 걸 통째로 송두리째 바꿔놓지요. 이 두 사람은 그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인 파블로 네루다의 그 시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도 하게 되고 결혼하고 그리고 또 삶과 살아가는 삶과 이 세계의 아름다움도 알게 되고 또 자신들의 운명 그리고 참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꿈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다 시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시가 무엇이길래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세상을 또 바꾸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갖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왜 가능한가 이게 중요한데요. 그 해답은 직유라든지 은유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이런 시적 표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시적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현실의 장 아니면 새로운 세계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아름다운 그 아가씨에게 당신은 나의 주리이시다 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면은 물론 그 안에는 당신 참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런 뜻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걸로 끝나지 않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주리엣에서 셰익스피어가 묘사했던 사랑의 어떤 다른 세계의 장,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의 숭고함, 고결함, 네. 아름다움, 선함 이런 것들을 함께 떠올리게 되죠. 네. 그리고 그것이 그 아가씨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결국에는 뭐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을 시가 이 작품에서는 네루다의 우편배달부에서는 마리오와 베아트리스에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가 가진 힘이고 네. 또 시가 하는 일이죠. 시인들은 시 속에서 연애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연애와 사랑 저는 자연스럽게 했습니다만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와 사랑을 어렵다고 합니다.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왜 연애와 사랑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일까요? 선생님 자연스럽게 하셨다고요. 아이고, 네, 다행이십니다. 제 생각엔 요즘 사람들은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하죠. 똑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마저 이 계산적으로 하려는 그런 게 아닌가.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서정주 선생님의 시어를 좀 빌려서 표현하자면은 미친 회오리바람, 쏟아져 내리는 벼랑의 폭포,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사랑을 하면은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또 지나치게 계산적이어서 눈에 콩깍지가 잘 안 씌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친 회오리바람이라든지 쏟아져 내리는 벼랑의 폭포라든지 쏟아져 내리는 소낙비가 되지 못하는 거죠. 겁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물론 사랑에는 고통과 외로움, 슬픔 이런 것들이 동반합니다. 최승자 시인의 식구처럼 사랑은 벼락처럼 왔다가
정전처럼 끊기기도 한다. 뭐 네. 이별이라는 것이 정전처럼 갑자기 온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프고 슬퍼서 다시는 사랑을 못한 사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그런 위험을 피하려고 하지요. 피하고 안전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니다. 난 정말 사랑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사랑할 각오도 돼 있고 당신 얘기대로 미친 회오리바람이 되고 싶은 생각도 있다. 그런데 적당한 사랑할 상대가 없어서 내가 사랑을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 젊은이들 제 주변에 좀 봤습니다. 이런 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에릭 프롬이 한 얘기인데요. 제 얘기라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랑이라는 것을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건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의 문제를 다른 사람을 자기가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문제군요. 예, 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들 생각은 마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수영장에 가 수영은 않고 준비 운동만 계속 하고 있는 네. 뭐 그런 게 아니겠나. 그리고 이제 지치면 집에 돌아옵니다. 네. 뭐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겠나 했는데 에릭 프롬은 그러는 동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기르지 못하고 이 사랑의 기술을 한마디로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마치 대상만 생기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은 네.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사람이 좋은 모델만 생기면 좋은 초상화를 그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아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지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능동적 활동이지 자기가 사랑을 하겠다는 네. 어떤 능동적 활동이지 수동적인 어떤 기다림이 아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네. 저는 이런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도 좀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에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고독함, 외로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란 시를 드셨죠? 수선화에게란 시가 왜 니체적인 시인가요? 이 시를 보면은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수선화가 물가에서 피어나는 것이 외로움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수선화가 물가에 피어난 것이 너무 외로워서 다시 말해서 너무 외롭다 보니까 물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핀 꽃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가슴이 그냥 와락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수선화에 관한 어떤 해석치고 이보다 더 아름답고 슬픈 게 있겠나. 네. 수선화가 외로워서 너무나 외로워서 자기 모습이라도 보려고 그 자리를 물가를 떠나지 못한다. 이건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 프랑스 시인 오르탕스 볼루의 사막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이게 아주 짧은 시인데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네. 예, 너무나 외롭죠. 너무나 슬프고. 한데 실존적 측면, 그러니까 실존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외롭고 슬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구라는 행성에 그냥 내던져진 거죠. 네. 자기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간다는 걸 알려준 것도 아니고 내던져져 버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확실한 것은 언젠간 죽으리라. 이거밖에 남아있는 게 없고
이게 인간의 그 실존적 조건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외롭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우성 시인은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만물이 다 그러니까 엄살 떨지 말고 묵묵히 내 길을 가라. 순환에게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네. 바로 이것이 니체적입니다. 네.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라는 초인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던져준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니체에 의하면 인간은 고독 속에서만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고독 속에서만 사회적 정의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독이 두려워서 우리들은 보통 이 고독으로부터 도망쳐서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친구를 찾아다니거나 동료를 만나거나 그러죠. 또 뭐 동호회를 만들거나 개 모임을 만들거나 어떻든 모임을 자주 만듭니다. 또 그것도 부족하면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같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같이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이 위안을 얻고 평안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은 없어지는 거죠. 그럼요. 네. 자기의 삶은 소모하고 살았지만 자기로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따라 살아버린 거. 네. 이런 삶이 되어버리죠. 이런 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적으로는 자기 삶을 못 살고 사회적으로는 전체주의적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크게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예, 수선화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불안 때문에 아마 잠이 깨실 것 같습니다. 불안을 강요받는 시대인데요. 그런 제시와 함께 해결책도 책 안에 쓰셨습니다. 아는 나가 아니라 안긴 나라는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야지 자연이나 사회로부터 그 다가오는 위험에서 자기를 방어도 하고 생존 경쟁에서 싸워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불안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생존 경쟁도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그런 때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들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 가지고 나도 언제 실업자가 될지 몰라. 나도 언제 거리로 나앉을지 몰라. 이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기적으로 나 자신과 내 가족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고대부터 성현들이나 위대한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교훈해 왔거든요. 뭐 좋은 예가 예수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도 구원받고 잘 사는 길이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솔직히 오늘날 같은 경쟁이 심하고 어려운 이 살기 어렵고 위험한 시대에 어떻게 나와 내 가족 돌보기도 힘든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저도 아는 어떤 분인데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자살을 하려 강가에 나갔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떤 소년을 만났는데 이 소년은 대학 입시에 실패해가지고 역시 자살을 하려 그 강가에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 집안에 고만한 또래의 아이가 있는 분이라 깜짝 놀라가지고 입시 같은 게 뭔데 사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까진 일로 절망해서 자살한다니 말이 되냐 하고 아이를 불러앉혀가지고 서너 시간에 걸쳐서 아이를 타일러 가지고 집에 돌려보냈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그깟 일로 이 죽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지금 크게 부자가 된 분입니다. 근데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분이 다른 그 소년을 위로하고 돕는 동안에 자신도 위로하고 도움을 받은 거예요. 세상은 어쩌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셸이 바로 이런 관계의 그 원리, 인간 관계의 원리, 이렇게만 행복이 만들어지고 사랑이 만들어진다는 그 원리를 상호 주관적 매듭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포옹하는 것을 예로 들었죠. 포옹을 하면은 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긴 나를 바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우리가 오늘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이기심들 때문에 참 각박하고 힘든 삶들을 살아간다 생각할 때 곁에 사람들을 자꾸 포옹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안아주는 이런 아는 내가 안긴 나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사회가 천국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책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따지기 좋아하는 독자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을 따르라 또 가치를 따르라 하는 것들은 역시 책에나 있는 윤리학적인 교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가치 있는 일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말이 더 이상 캐캐 묵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셨죠. 실험을 과학 실험이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동물 행동 심리학자들이 한 그 실험인데 이렇게 철창 우리를 2개를 만들고요. 원숭이 2마리를 각각의 우리에 넣었답니다. 그리고 한 철창에 있는 원숭이가 줄을 당기면 먹이가 쏟아지게끔 네. 이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런데 이때 줄을 당기면은 자기 그 우리에는 먹이가 쏟아지지만 옆에 있는 다른 원숭이의 우리에는 전기가 그렇게 이렇게 장치를 해놨답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처음에는 배가 고프니까 줄을 당겨서 그 먹이를 먹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가 이제 옆에 흐르니까 옆에 원숭이가 펄쩍펄쩍 뛰고 비명을 지르고 하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줄을 당기면은 저 원숭이가 고통을 받는구나. 그 후부터 원숭이가 줄을 안 당기더랍니다. 배가 고파도 굶는 한이 있어도 당기질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동물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매우 흥미롭긴 한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몰랐어요. 네. 그러다가 1996년에 이탈리아 뇌신경과학자인 그 자코모 리촐라티라는 사람이 자기 동료들과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우리가 흔히 MRI라고 하는 자기 공명 그 촬영 장치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기계로 원숭이의 뇌를 촬영을 해봤더니 원숭이의 뇌 안에 거울 신경 세포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 세포가 하는 일이 상대 원숭이의 고통을 마치 자기의 고통처럼 느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는 네. 신경 세포가 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똑같은 그런 MRI 장치를 통해서 뇌신경 과학자들이 인간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에게도 물론 있겠죠. 예, 단순히 고통뿐만이 아니라 수치심이나 당혹감, 자부심, 행복 같은 것도 같이 공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래서 거울 신경세포를 공감 신경세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그 소리굽새 그 두 개를 놓고 한쪽을 올리면 같은 파동으로 다른 소리굽새가 같이 우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신경세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상대를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하고 기뻐지고, 상대를 고통스럽고 슬프게 하면 나도 고통스럽고 슬퍼진다는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아주는 내가, 남을 안아주는 내가 남에게 안긴 나를 만든다는 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절대 궤변이고 쓸데없는 소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죠. 네. 선생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작업을 보면 언어에 대한 확신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가 말한다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저에겐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었는데요. 네, 어떠신지요? 이 존재하는 것들의 의미와 가치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스스로 사람에게 다가온다. 사람은 그것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고요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존재의 진리를 듣고 따라서 생각하고 따라 말하고 따라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곧 진정한 사유고, 따라서 말하는 것이 곧 진정한 인간의 언어고, 네.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곧 예술이다. 이렇게 그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말을 하고, 고요한 울림이 언어로서 나에게 다가오면서 말을 하고, 사람은 그저 그 말을 따라서 할 뿐이다. 흉내내서 할 뿐이다. 이래야만 진정한 언어가 되고 진정한 예술이 된다. 물론 이제 하이데거는 1차적으로 시인을 겨냥해서 시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이데거에 의하면은 스님 쓰시는 소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시를 읽으시고 소설을 읽으시고 영화를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시를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예. 네. 저는 오늘 우리의 얘기들하고 연관된 청마 유치원 선생님의 행복이라는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복.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서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정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네, 오늘 저는 선생님의 책 철학 카페에서 시 읽기를 통해서는 은유를 배우려는 마리오를 통해서 초심을 배웠고요. 또 이렇게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저를 더욱더 외롭게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귀중한 말씀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